영화관 옆 책방입니다. 네, 이제 책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 저는 오늘 스케줄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죠? 나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아... 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영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할 네. 얘기가 산더미 같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자잘한 얘기는 다 쳐내겠습니다. 네. 뭐 배우 얘기 이런 거는 나중에 할게요. 네. 네. 아니 뭐 시간이 없어. 네. 뭐 배우들 연기 잘하는 뭐 송강호 연기 잘하는 거 몰라요? 그쵸, 뭐, 다 알잖아. 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간한 건. 자, 그러면 겨울님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보셨죠? 그렇죠.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네. 최초의 느낌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봤을 때 일단 보는 와중에는 네. 성화봉송 장면에서 일단 울었고요. 아,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이래서 막 울었고. 네. 그리고 다 보고 나서는 음, 분명히 해피엔딩인데 이게 네. 근데 왜 다 보고 났는데 이렇게 되게 음, 엄청 차가운 영화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 음. 느낌은 되게 차가운 영화다. 맞아요. 이게 음, 뭔가 이렇게 나를 확 움직이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혁명이라도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 연상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레미제라블을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막 업되는 뜨거워지는 느낌인데 얘는 보고 나면 굉장히 차가워지죠. 확 가라앉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소재인데도 굉장히 차갑다 영화가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든 저의 영화에 대한 첫인상이었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가장 자비 없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아면 같다 그럴까요? 굉장히 깊은 어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 이제 요나와 티미 네. 둘이잖아요. 동양인 여자와 흑인 남자 둘이기 때문에 신인류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정도? 그 정도.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이 영화도 사실. 네. 사실 뭐 이 둘이 정말 뭐 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말 뭐 이렇게 무사히 병 안 걸리고 네.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살아갈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네. 그렇죠? 상상력이 계속 뻗어나가는 설국열차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부터 관객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끝나는 지점부터 네.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이건 뭐지 저건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어떤 영화도 그 다음을 탐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가 그리고 있는 지점은 어떤 영화라는 예술이 도달했던 한계의 끝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창작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열차에 아무리 전복이 됐어도 식량 칸에 약간의 식량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잘 뒤져보면 무기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차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전복이 돼도 살아남은 사람도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그리고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다. 그 안에서 기차 안에서 불이 막 났는데 그렇죠.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네, 네. 저 정도면 뭐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기온이겠거니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고 그 외의 부분에서 이 영화는 정말 자비가 없습니다. 보통 헐리우드 영화나 혹은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 엄마를 잘 죽이지 않죠. 네, 아이를 찾는 엄마라든지 뭐 가족인데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빠잉 네. 이렇게 죽죠. 다 죽습니다. 네. 정말. 어떤 캐릭터도 관객이래. 감독이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네. 차갑게 느껴지는 지점인 것 같은 게 모든 등장 인물들이 그러니까 다 뭐랄까 죽을 때 네. 여지가 없이 죽는 그냥 그렇죠.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관객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안녕할 시간을 주는 그런 거 없어. 사망 플래그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인물이 중요한 영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꽉 짜여져 있는 스토리고 이 전체 영화 자체가 사회에 대한 어떤 알레고리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짜여져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살아있다거나 뭔가 네. 마음을 줄 만한 여지를 준다거나 그런 거를 일부러 다 배제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커티스, 그러니까 뭐 굳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커티스인데 이 사람의 사연도 맨 마지막에 가서야 본인이 장광설을 풀어 놓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바로 죽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 남궁민수. 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정말 그냥
그냥 짐작 정도만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 놓고 편집에서 굉장히 많이 잘라져 맞아요. 나갔다고 해요. 설명 부분을 네. 다 잘랐다고 하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결정이 다름 아닌 본 감독이 결정을 해서 잘랐다고 하니까 이건 뭐 진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지금 줄거리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영화에 뭐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네. 영화의 천만 영화인데 특징부터 네. 하고 있는 다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네. 분들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집에 OCN 나왔으면 다 보는 거죠. 네.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설국열차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몇 개 봤는데 댓글에 영화를 최근에 알게 된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어리신 분들. 이게 2013년 맞나요? 네, 2013년 그럴 거예요. 개봉작이에요. 네. 근데 지금 2018년이니까 5년의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계신다면 여기서 일시정지 누르시고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꼭 보고 오세요. 봐야 이건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건 네. 진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다시 봐야 되잖아요, 영화를. 근데 이미 본 영화니까 사실 좀 귀찮았거든요. 귀찮죠. 이것도 언제 보냐, 2시간 넘는데 이것도. 근데 그래서 딱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끝까지 재밌어. 이러고 봤어요. 너무 다 아는데도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영화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국 영화라는 종합예술 장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남 띄워주는 성격이 아닌데 이 영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능력 이상의 것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안 보신 분은 지금 보고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아마 15세 이상인가요? 네. 천천히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는 주인공 커티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은 꼬리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차 안의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겠다. 사실 근데 이 남자의 욕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왜 뒤집고 싶어 하는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 영화에서라면 뭐 예전에 뭐 소요가 일어났을 때 뭐 사랑하던 여자가 죽었다거나 뭐 이런 감성 뭔가 동기를 그렇죠. 억지로 이렇게 네. 주려고 하죠. 감성 터치 몇 번 해주면서 뭐 이런 게 뭐 엄마 가족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일체 없습니다. 그냥 커티스는 앞칸으로 가고 싶어 해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이 인물의 욕망이 다예요. 그리고 어떤 비전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꼬리칸의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커티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그들의 식량인 그 양갱처럼 생긴 네, 프로틴바 속에서 항상 그 편지를 메시지를 조금씩 하나씩 꺼내서 읽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혁명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조력자가 앞에서 앞칸 쪽에 있는 누군가 조력자가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있다라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성큼성큼 나아가요.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자세한 영화를 보시고 중간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친형처럼 혹은 영웅처럼 믿고 따르는 동생이죠. 네. 제이미 벨이 연기한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에드가. 안 나는데 에드가. 네. 에드가의 죽음을 겪어요. 근데 그 에드가의 죽음은 커티스가 외면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수족을 자기의 부주의로 죽게 만든 거예요.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친하고 가장 수족 같던 사람의 죽음을 감수합니다. 네. 보통 영화에서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근데 네. 눈을 정말 눈을 질끈 감다의 사전적 용례를 볼 수 있어요. 크리스 에반스가 정말 눈을 네. 이렇게 감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 장면이 그렇죠. 있죠. 저는 이렇게 눈 감았을 때 맞아서 죽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앞으로 되죠. 계속 나아가게 되고 이제 이 커티스의 정신적인 지주가 있죠. 네, 길리엄이라는. 길리엄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중간쯤에 이 길리엄이라는 양반이 이쯤 가지 그러나 말리죠. 네. 너무 희생이 크다. 네. 이쯤에서 멈춰라 라고 하는데 커티스가 싫어 이러고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싫은데?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요. 계속 가다가 이제 열차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중간쯤 가면 영화가 약간 관광 무비 약간 네. 유람을 잠깐 네. 하죠. 그렇죠. 이 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본 다음에 커티스가 죽였던 프랑코라는 인물이 되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정말 거기서부터는 약간 판타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되살아나요. 어. 네.
그 저는 약간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같다는. 맞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코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어쨌건 얘가 되살아나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커티스는 일직선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앞을 향하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방향이 네. 계속 그렇게만 찍었어요. 왼쪽이 꼬리칸, 오른 반대겠죠.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왼쪽이 꼬리칸, 오른쪽이 앞칸 그 방향으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코는 뒤에 남겨졌다가 되살아나서 커티스를 쫓아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송강호가 연기하는 남궁민수라는 네. 굉장히 냄쿵민수. 중요한 냄쿵민수라는 저 넷플릭 이거 저 여담인데 넷플릭스로 보는데 네. 처음에 깨울 때 네. 냄쿵 민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막에 냄쿵 민수라고 하잖아요. 너무 뭐야 이게? 아무튼, 너무 솔직한데 자막이? 냄쿵 민수라고. 네. 아무튼 남궁 민수죠. 이 사람의 이름이 남궁민수인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건 이 사람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차 안에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은 요나라는 애인데 얘는 소위 이제 판타지 소설에 보면은 크레이보어런스라는 벽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귀가 굉장히 좋은. 네, 이상청각을 갖고 있죠. 이 한 무리들이 이제 덩어리져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커티스가 마침내 엔진룸까지 가요. 네. 엔진룸까지 가서 그 엔진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갑자기- 윌포드죠. 윌포드죠. 네. 네. 기차 윌포드, 차는 포드 뭐 이런 느낌도 나죠. 약간 포드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하죠. 네. 근데 굉장히 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뭘 제대로 상징하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네. 맛만 보여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찾는 거죠. 막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떡밥이에요. 네, 떡밥 맞아요. 열차야 이거 거의. 맞아.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 윌포드라는 인물이 목욕 가운을 입고 네. 스테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괴물도 그렇고요. 네.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어떤 최상위자의 느낌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포식의 느낌. 네. 네. 고기를 구우면서 커티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자네 내 후계자가 되지 않겠는가? 살살 꼬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쪽지를 보내서 커티스가 혁명을 결심하도록 만든 게 윌포드였어요. 네. 그리고 그 윌포드와 커티스의 정신적인 지주인 길리엄이. 길리엄은 한패거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해서 네. 그 말하자면 기차 내의 생태계, 그렇죠. 인류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네. 번씩 혁명을 일으키고 네. 정확히 74%를 남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죽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렇죠. 74%를 죽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74%. 네. 74%를 죽이고 나머지만 살려놓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꼬리칸 사람들이 새끼를 쳐서 또 개체수로 불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또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죠. 이제 엔진룸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인력원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티스가 살짝 흔들려요. 네. 그럴까? 그 굉장히 네. 무너진 모습이죠. 뭔가 그렇죠. 엔진룸까지 딱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뭔가 여기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근데 막 이렇게 털고 네. 있고 귀에다 네, 대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커티스가 거기서 기차를 반대로 보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네. 네, 그 윌포드의 위치에서 나머지 기차를 딱 보는데 거기서 약간 네. 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랄까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야기 구조 자체가 매트릭스 1, 2, 3편을 압축해 놓은 거 굉장히 맞아요. 비슷해요. 아키텍트의 역할이죠, 네, 사실 그렇죠. 윌포드가. 윌포드. 네. 근데 윌포드가 이렇게 등장을 할 때 굉장히 노동자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고위계층의 인물이 아니라 노동자 계층이라는 느낌을 살짝 줘요. 그것도 그냥 느낌입니다. 네네. 명확한 떡밥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혹했다가 갑자기 요나가 거기까지 따라온 요나가 기차 바닥을 엽니다. 근데 최초에 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끌려갔던 어린 아이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기차의 부품처럼. 부품으로. 네. 네. 부품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윌포드가 약간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사실은 부품이 멸종하는 바람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야 기차가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커티스가 깨달아요. 확 깨져. 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그렇다. 기차는 네. 영원하지가 않고 네. 여기서 문을 열려고 하는 남궁민수의 네. 뜻을
따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순간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때 약쟁이 남궁민수는 크로노를 뭉쳐서 폭탄을 제조합니다. 음. 이 사람은 기차 방향으로 전진을 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기차의 옆구리를 뚫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유일하게 옆을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계속. 옆을 뚫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음. 지금 밖으로 나가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차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티스가 막판에 자기의 팔을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구한 다음에, 그 아이가 티미죠. 네, 티미를 구한 다음에 남궁민수와 함께 폭탄에 불을 붙이고 요나와 티미를 끌어안죠. 네. 그리고 끌어안고 기차가 폭발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막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나서 기차 안에 남아 있는 생존자 티미와 요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곰을 보죠. 저 멀리에 북극곰이 이렇게 네. 싹 돌아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많이- 가지 디테일이 뭐 지금 생략되긴 했지만 워낙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여서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네. 이게 제 기억에는 개봉 당시에 굉장히 이야기의 배경이 개연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맞아요. 영화를 보니까 네. 앞에 이제 몇 줄 짧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뭐 CW7을 살포하기로 했고 뭐 그걸 살포했는데 다 얼어붙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럼요. 다시 보니까 네. 나름대로 개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이 영화가 약간 괴상하게 보이는 곳이 몇몇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 반영을 현실적으로 잘 한 것 같다가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설정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한 형 프랭코가 갑자기 살아나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공상과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타지도 아니고 이상해요. 네. 그런 근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근미래의 실제 모습과 현실의 모습과 상상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영화인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게 SF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꼭 SF라고 해서 막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슨한 현실 세계와의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상력을 그렇죠. 하나를 꽉 밀어붙여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SF의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쉽게 익스큐즈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거 사실 잘 못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딴지를 많이 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도가 한꺼번에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개연성을 부여하려는 것도 분명히 느껴지는데 맞아요. 개연성을 무시하려는 것도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두 개가 같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넌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익스큐즈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서사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사실 혁명 영화가 갖고 있는 클리셰들을 몇몇 개를 따르다가 마지막에 다 내팽개치는 영화예요. 약간 마지막에 커티스가 네. 티미를 발견했을 때 요나한테 가서 불 붙이라 그러잖아요. 음. 그때 약간 커티스의 표정에서 조금 그런 게 느껴져요. 다 망해라. 이렇게 굴러갈 열차하면은 맞아요. 망해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다 엎어버리는. 네. 근데 진짜요. 정말 신기한 게 전 세계 어떤 혁명 영화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영화는 없어요. 맞아요. 네. 우리 가령 매트릭스를 예로 들었으니까 매트릭스도 결국 질서의 고착이거든요. 주인공이 뭘 크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이 세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거죠. 예수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 대놓고 예수죠. 마지막에 네, 가면. 네. 근데 이 영화는요, 이상한 동양인 남자가 하나 등장을 해서는 갑자기 문을 저기로 나가야 된다고. 네.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저기로 나가야 된다고. 영화 내내 직선으로만 가다가 갑자기 무슨 철권도 아니고 옆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카메라가 엄청 티나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남궁민수가 저기를 열고 싶다고 할 때 카메라가 확 네. 이렇게 90도로 확 꺾어서 문을 딱 보여주죠. 만약에 사람이 그랬으면 모가지 부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힘을 주고 싶은 그렇죠. 그 부분이라는 거죠. 네. 봉준호 감독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혁명 영화들의 클리셰를 따라가는 신용만 하다가 마지막엔 다 집어던져 버려요. 약간 앞부분은 그래도 막 레미제라블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장르의 클리셰랑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저는 있죠. 오히려 전반부가 페이크 같았어요. 낚시. 야, 이렇게 될 것 같지? 아니다. 이러면서 확 집어 던져 버리는 거죠. 뭔가 레미제라블을 기대하고 왔는데 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요? 아는 만큼 보이네, 뭐 이런 얘기 네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영화, 상업 영화라면 되죠, 무릇. 쥐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똑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신념인데 네. 이게 그 격차가 많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용납하는 상업 영화의 기준은 훨씬 넘어갑니다. 너무 넣었다. 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딱 보면서 약간 봉준호 감독의 고해성사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그 사람이 약간 386 세대잖아요. 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의 고해성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작인 괴물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서민 계층, 그러니까 블루칼라 계급이죠. 이 사람들의 각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 니네 정신 차려. 사회는 너희한테 관심이 없어. 니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서국열차에 오면 그래 나도 잘한 게 없지 씨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다 없고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나도 실패했고 니들도 실패했고 우리의 윗세대들도 전부 실패했으니까 이건 판이 잘못된 거야. 판을 엎어야 돼. 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굉장히 당혹스러운. 굉장히 아나키즘적인. 네. 네. 그래서 뭐 이 영화 보고 빨갱이라고 욕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무슨 좌익 영화 맞아.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좌익도 아니죠. 이거 그냥 아나키즘 영화라고 보는 게 네. 차라리 그것보다 맞는 게 그렇죠. 아닌가.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계급을 네. 무너뜨리러 가는 커티스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남궁민수라는 새로운 네. 가능성을 상상하는 네. 그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남궁민수가 굉장히 메인 캐릭터라는 암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성냥을 들고 있죠. 그쵸. 네. 불. 네. 네. 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문을 열 수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예수지 이 능력. 정도면. 네. 한 진짜 손에 이 정도면, 열쇠, 한 손에 네. 불이면 뭐 예수죠. 이 정도면 거의 네. 프로메테우스 플러스 예수예요. 그쵸. 거기다가 딸 요나는 초능력까지 있습니다. 다 가졌지. 네, 다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커티스의 목적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오로지 이 사람의 목적은 크로놀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저 약쟁이 새끼 왜 자꾸 네. 크로노를 달라 그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죠. 네, 약간 이렇게 놀러 가면 쓰는 그 휴대용 숯불 탄 거 같은 그런 네, 거를 막 이렇게 막 코로 빨아 마시면서 문을 계속 열죠. 아 정말 이상해 이 영화. 그쵸. 네, 약간 올드보이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도 그렇잖아요. 오대수를 따라가다 이거 스포입니다. 올드보이 스포예요. 네. 오대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우진의 복수가 완성돼 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죠.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네. 뭐지 이게? 뭐야 혁명이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도 그렇거니와 끝에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 또한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영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커티스가 예수인가라고 네. 생각하면서 보다가 네. 아니지롱 하고 네, 그렇죠. 아니지롱 하고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그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이번에 또 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맨 처음에 그 막 설명할 때 그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맨 앞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덜컹거리는 운명의 열차에 타서 뭐 계속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영어판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단어가 arc라고 되어 있어요. 아, 기차라고 안 돼 있고 방주. 노아의 방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덜컹거리는 운명의 열차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덜컹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사실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영미권 관객이 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건 네. 열차가 아니라 방주다. 노아의 방주다라고 받아들이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서사에서의 구원자는 커티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보게 되겠죠. 우리보다 더 그런 느낌을 그렇죠. 가지게 되겠죠. 네. 자기들도 백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전복되는 네. 그런 결말을 또 다른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지배와 피지배 계층은요 인종으로 갖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에드 해리스가 연기하는 윌포드는 누가 봐도 백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커티스 또한
누가 봐도 백인입니다. 네. 네, 절대 다른 인종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영국 영어를 써요.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선지자는 동양인이고, 한국말하고. 네. 네. 이 사람은 다른 인종들하고 말도 안 통해요. 자기 혼자 짓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동양인과 흑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앵글로색스는 멸종했다. 멸종했다. 새로운 세계에서. 피부가 하얀 애들은 이제 없는 없다, 거야. 이제. 피부가 하얀 건 북극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영화가 그냥 인종 얘기로 보였어요. 아. 이게 만약에 백인 관객들이 이걸 본다면 이건 인종에 관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얀색 곰이 나올 때, 야, 이건 봉준호가 정말 차갑게 비웃고 있구나라는. 백인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잠깐만, 아시아인 남았어, 흑인 남았어, 백인은 어딨어? 그때 흰색 곰이 나오는 거야. 여기 있네, 하얀색, 씨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백인 그렇게도 관객이 읽혀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열차가 상징하는 게 근대, 증기기관, 네. 이게 발명되면서부터 인류는 굉장히 직진의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착취당한 사람들은 비백인들이죠. 그리고 백인들은 기차의 끄트머리에 앉아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그 열차가 뒤집어져 버리고 아시아인과 흑인만 남는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약간 인종주의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영화.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네. 이거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오늘 못 끝나. 녹화 못 끝내 이거. 그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죠. 이제 그 근대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기차 안에서 영화가 움직이는 방향은 직진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차는 지구를 도는 기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원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이 되면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에카테리나 브릿지에서 그 기괴한 장면 있죠. 네. 그 해서 해피 뉴 이어 하는 장면 네. 보면 1년마다 계속 같은 곳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차 안에서 이 사람들이 벌이는 혁명이 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렇죠. 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하거나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은유죠. 사실 그런 방향성 자체가. 그렇죠. 거기서 그 기차를 날려버린다는 선택을 하는 것도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기차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이지만 철로가 없는 곳은 갈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상징하는 바가 크고 중간에 굉장히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프랑코와 커티스가 서로 마주보면서 총 쏘죠. 네, 총을 쏘는데 총알이 같은 자리에 박히죠. 음. 네. 그거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커티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네. 이 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메모 잘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뭐 써 있는 거 처음 봐요. 이 공책에 뭐 써 있는 거 처음 봐. 사실 이건 제가 가죽성애자거든요. 네. 사실 이건 네, 약간 액세서리에 가까운 건데 여기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라고 쓰셨나요? 네, 프랑코는 열차의 앞쪽 끝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네. 혁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커티스는 열차의 끝칸에서 앞칸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총질을 하는데 같은 곳에 총알이 박히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조커가 배트맨한테 얘기하듯이 너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렇지. 넌 나를 완성시키. 그러니까 커티스가 죽지 않으면 프랑코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질서함,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무질서함이고 그냥 정말 그냥 커티스의 안티테제로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관객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봉준호 감독이 중간에 정말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야, 이 정도면 알아먹겠지? 거의 이 정도 느낌이에요. 네. 사실 거기서 기차 그렇게 막 U자로 막 가고 막 이럴 굳이, 이유가 네. 굳이 사실 그 총격신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너무 대놓고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대놓고 얘기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최악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마더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오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네, 그 결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영화는 무엇에 대한 주제인가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데 설국열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네. 식으로 은유를 네. 확실하게 계속 보여준다는 거. 네, 네, 그게 참
의외인 점이고 재미있는 점이기도 맞아요. 하죠. 대칭성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대칭이 있죠. 이제 커티스한테 음. 너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너야말로 음.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는 에드가고 네. 하나는 윌포드예요. 맞아요. 그것도 완전히 네. 맨 꼬리칸과 맨 앞칸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커티스가 윌포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 남궁민수랑 그 클럽에서 몰려온 떼거리들이 네.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커티스의 시야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커티스의 시야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그냥 난장판이고 막 싸우고 있고 완전 해괴한 복장을 하고 싸우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나 그 기차 전체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커티스가 과연 본인이 이걸 맡는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그 커티스가 거기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기저에는 죄책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에드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죠. 네, 무시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거니와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팔을 잃어버리는 장면도 상징적이죠. 네, 굉장히 예. 노골적이죠. 그건 사실. 사실 대놓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정한 어떤 네. 리더로 거듭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남궁민수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커티스의 마지막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또 인종으로 놓고 보자면 백인들이 지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회에 뭔가 다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만약에 윌포드를 월스트리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지구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백인들이 내려놓아야 한다. 니들이 놔야 돼. 그래야 제3세계에서 나이키 공장에서 막 손에서 피 질질 흘려가면서 운동화 만드는 애들이 없어지지. 그게 팀이죠.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뼈대가 굵은 얘기를 해놔서 네. 살을 뭘 붙여도 돼 사실. 맞아요. 뭘 붙여도 돼요. 네. 그 말이 되게 만들어놨기 그냥 그 중에 하나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해석을 그냥 갖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는 아마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다 다르게 재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겨울님은 어떤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실 인종주의적인 해석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네. 하지만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가장 흔한 해석이죠. 네. 거기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고 그거랑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적인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많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교적으로 이걸 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아까 그런 아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은유로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길리엄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선지자이면서 네. 배신자인.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사실 길리엄이라는 캐릭터. 사실 이 캐릭터도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피지배 계층의 선지자들은 보통 희생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네. 그런데 이 사람도 더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맨 앞칸의 윌포드와 맨 뒷칸의 길리엄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체제의 유지. 네.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체량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네. 의식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알고 나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네. 길리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길리엄이 막 말리는 씬들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커티스가 딱 서 있고 양쪽에서 네. 한쪽에 에드가가 있고 한쪽에 길리엄이 있는데 맞아요.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죠. 네. 길리엄이 지금 할 거냐? 에드가가 지금 가야 된다. 정말 할 거냐? 지금 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막 하는데 네.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막 뭔가를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으면 약간 여기서 천사 하나 천사랑 뜨고 악마 떠가지고 야 해! 막 안 돼! 약간 그런 느낌? 네. 어. 근데 왠지 지금 여기선 제가 악마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이 구도인데 지금? 저라고 딱히 천사로 보실 것 같진 않은데요. 아 맞아요. 사실 이 사람도 난 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확실한 건 거짓말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 못 쓰겠다 진짜. 나는 이 나이 때 안 그랬다고. 어머 세상에 진짜. 더 어렸을 때 그러셨나요?
네. 다 영화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요. 길리엄마저도 그랬는데 뭐. 그럼 네. 길리엄 같은 성각자도 아,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길리엄이 어떤 야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진 네. 않죠. 이 사람이 그냥 맹목적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가가 아니라 정말로 선지자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사람들, 꼬리카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꼬리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열차가 생존하는 방법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소요가 일어나서 꼬리칸 사람들의 74%가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어쨌든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살려서 계속 가려면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의 정체가 굉장히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야, 74%를 죽이는 게 휴머니즘이야? 어려운 문제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사실 되게 이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엎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대학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없으면 사실 대학교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근데 나는 지식의 산실이라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길리엄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돌진하는 커티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티스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에드가일 수도 있죠. 감정이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인물들의 궤적을 쫓다 보면 과거의 내 모습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간 세계의 축소판 같은 모형을 만들어놔서 네. 어딘가엔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거기 어딘가엔 내가 있어. 네. 어. 근데 관객이래. 감독은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지만 계속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네. 그런 거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네.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네. 어느 칸에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인물도 없어요. 맞아요.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영화다. 대단히 무거운 영화예요. 맞아요. 보다 보면 정말 끝도 한도 없어요. 정말 무겁고 차가운 네. 네,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메이슨의 대사 중에 있는데 그렇죠. 메이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써왔는데 막 연설을 하다가 아마 학살 직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번역은 제대로 안 됐는데 네. 뭐 지명을 재촉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파멸이 예정된 사람들의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 너네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Misplaced optimism of the doome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예정인 사람들의 잘못된 낙관주의라는 거죠. 이 말이 귀에 팍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쵸. 이게 이거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티스나 에드가가 품고 있던 희망이 결국엔 망할 것이라는 거. 결국엔 네. 망할 것이고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낙관주의다라는 네.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메이슨이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 그렇죠.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맥락에서 네. 감독이 이런 대사를 왜 썼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대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죠. 각본도 전부 봉준호 감독이 직접 썼잖아요. 영어 대사까지 직접 썼다고는 영어 굉장히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이런 대사 보니까 막 거기서 배우들하고도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배워야 된다. 어떻게 영어를 이제부터 영어 공부 동영상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요? 다음 주요? 빨리 좀 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당황스러운 게 막 달려가요. 열차의 마지막 칸까지 달려나가면 그때까지는 속도감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커티스와 프랑코가 마주보고 총을 쏘는 장면에서도 딱 정말 총 쏘는 거 보여줬지? 간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커티스가 주저앉음으로써 같이 앉아버려요. 갑자기 마주보고 네. 갑자기 약간
장광설을 풀어놓죠. 네. 그리고 그 윌포드가 하는 얘기도 쓸데없이 길어요. 맞아요. 물론 의미가 없는 대사는 아닙니다만 엄청 길죠. 네. 한 번에 하는 얘기가. 네, 엄청 길고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감독이 의도적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데 속도가 느려져. 이런 영화도 또 흔치 않거든요. 그쵸? 예.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주저앉히는. 네. 살인의 추억 보면은 마지막에 속도감이 막 미친 듯이 막 달려나가는. 네. 그러는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갑자기 커티스가 주저앉으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막 썰랑썰랑합니다. 꼬리칸에 있었던 네. 일들을 풀어놓죠. 근데 그게 거기 와서 그렇게 막 풀어놓는다 그래서 뭐 많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험악한 과거를 겪었다고 해서 에드가를 버린 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윌포드가 풀어놓는 장광설 또한 그냥 그 세계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네. 정말 개소리를 하고 있죠. 보면서 무슨 개소리야. 아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나라고 행복하기만 한 줄 아나.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이미 꼬리칸에서부터 같이 그렇죠. 왔기 때문에 네. 막 무슨 개소리라고 앉아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음. 바닥에 있는 티미를 보는 순간 그 말은 다 그냥 개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기만적인 말이죠. 그렇죠. 네. 나 이러면서 마음이 아팠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어. 굉장히 길게 하죠. 네. 그 말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 재미와 메시지의 무거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엔 도저히 이걸 더 이상 줄이거나 축약하거나 상징하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흔한 플래시백 장면이 하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말로만 하죠 계속. 네. 대사로만 풀다가 플래시백이 딱 나오는 게 언제인관이 남궁민수가 눈송이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플래시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가. 들려주는 게 지금까지는 들려주다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남궁민수가 본 것만이 진짜다. 나머지 애들은 다 개소리하고 있는 거고 당장 개소리인 증거를 바로 꺼내서 보여주죠. 네. 네. 바닥을 열어서 네. 보여주죠. 밖으로 나갔어야 한다. 근데 그 눈의 결정체가 또 이런 데서 쓸데없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게 영화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눈의 결정체가 그렇게 보인대요. 네네네. 그 말인즉슨 사람이 나가도 죽지 않는 네. 우리나라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겨울씨가 겨울을 왜 좋아하잖아요 겨울. 아, 저는 좋아하죠. 네. 저는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정말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 많은데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이렇게 도끼 들고 서로 죽이다가 새해 인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크리피하죠, 진짜. 네. 갑자기 카운트다운 외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박찬욱보다 봉준호가 더 변태 같아요. 맞아. 약간, 네.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뒤틀리는 거예요. 좀 때가 있다. 약간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 좀 별론데 막 이런. 사실 그 장면이 딱히 필요하다거나 딱히 뭔가를 상징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갑자기 뒤틀리는 거예요. 그 막 씩 웃어요. 이렇게 커티스랑 같이 기차 벽에 앉아서 아, 맞아. 그러다가 옆에 앉아 있는 씩 애가 웃죠. 입만 보이는데 걔가 씩 웃어요.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죠. 네. 그리고 새해 인사가 끝나니까 커티스가 걔를 도끼로 패 죽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좀 심하잖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인데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왜 봉준호 감독이 네.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짝씩 다 미쳐 있을 미쳐 있다.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약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핑계 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근데 뭐 모르는 일이죠. 네. 네. 근데 마더 만든 걸로 봐서는요. 이 사람 변태 맞아요. 네. 이분도 이제 배운 변태시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찬욱보다 이 양반이 훨씬 심각하다. 이 양반은 티를 안 낼 뿐이지 훨씬 심각하게 꼬여 있는 사람이다. 안 보시겠죠 이거? 얼마나 바쁜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혹시 다른 분이 보시더라도 말을 전하지는 말아주세요. 아니, 업다님의 채널을 많은 영화인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네. 아무튼 좋아하시는 장면은 네, 그 장면으로. 정말 저 못지않게 정말 변태같으시네요. 자, 그럼 겨울님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죠.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딘가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영화관에서 울었던 성화봉송 장면. 성화봉송 장면이요? 저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엄청 짧은데 네. 다시 보니까 엄청 짧더라고요. 엄청 짧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볼 땐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맞아. 그 장면이 막 정말 수세에 몰린 이 음. 꼬릭한 사람들의 정말 회심의 반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그 첸이라는 아이가 성냥을 가져간 그게 연결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감동 때문에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거를 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학교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학교 장면은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했네요. 학교 장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나도 좋아해요. 네. 특히 그 여선생이 피아노 치면서 눈 뒤집일 때. 진짜. 아이고 너무 세게 쳤다. 너무 좋아. 완전 사랑해 그 장면 진짜. 둘 다 못 쓰겠다 진짜. 누가 봉준호 감독 탓을 해.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왜 좋죠 근데? 나 왜 좋은지 그러니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거기 전체 그 학교 씬 전체가 네. 엄청 약간 그 세뇌시키는 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밝고 네. 막 이러면서 막 율동하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크리피함이 막 네. 너무 되게 이상하게 꽂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정말 굉장히 적절하잖아요. 네. 저는 초밥 먹는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직전에. 네. 그런 거기선 또 메이스는 또 그 단백질 블록을 먹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거기서 먹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선생이 돌아가지고 부활절 달걀 속에서 총을 꺼내잖아요. 네. 선생이 제일 많이 죽이는 거 알아요? 킬수가 제일 많아.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눈 뒤집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얘가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구나. 근데 제일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이죠. 사실 세뇌, 교육, 잘못된 교육 이런 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다. 라는 거의 상징이기도 하고 총을 하필이면 부활절 달걀 밑에서 꺼낸다는 것도 종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저기 화면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네. 그 화면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또라이 같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막 정말 그 윌포즈의 막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기차를 만든 이유랑 뭐 이렇게 위인전처럼 막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했고. 그 장면 보면 약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말고 그 원작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그거의 속편이 설국열차다라는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네, 네, 네. 그 약간 비슷한 크리피함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화면도 좋았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임신을 하고 있다는 게 맞아. 되게 좋았어요. 너무 와 이건 정말 끝판왕이잖아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잖아 그 정도면. 그치, 맞아. 그 설정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엄마들이 싹 다 죽는다는 게 그쵸. 네. 다 죽죠. 다. 물론 뭐 엄마만 죽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빠들도 다 죽죠. 다 죽죠. 네, 네. 전원 전원 사망. 어. 네. 그런데 특히나 엄마들이 죽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맞아요. 그 유치원 선생님도 임신하고 있는 여잔데 칼을 던져서 꽂히는 장면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타냐. 네, 타냐. 맞다. 네. 타미의 엄마죠. 티미의 엄마. 티미의 엄마죠. 네, 타미가 아니 티미지. 그 엄마가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스터 혼란에게 미스터 무제서에게 너무 굉장히 잔인하게 사살 당하죠. 그리고 그 굉장히 중국 무술의 고수처럼 나오는 애도 그레이, 네. 예. 걔도 정말 손쉽게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냥 죽여버리는 네. 약간 그런 게 있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제가 왜 살아나서 저 중요 인물들을 다 죽이는 거야? 네. 저는 그 프랑코가 살아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네. 사우나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칼 턱 걸려서 빼고 막 네. 하잖아요. 그 시점부터 영화가 약간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그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프랑코가 막 진짜 마치 부활을 해가지고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맞아. 그 와중에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막 해괴한 얼굴을 하고 몰골을 하고 와가지고 남궁민수랑 싸우고 있고 그 사이로 막 이렇게 프랑코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커티스랑 윌포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 전체가 굉장히 약간
약간 꿈을 꾸고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막 진짜 무슨 인셉션처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이 되게 일부러 약간 판타지스럽게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데서 또 이 본 감독의 크리피함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좀 그래요. 그 남궁민수가 혼자 무슨 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장판교 장비처럼 막 와서 혼자 막 다 때려 눕히고 막 옆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쵸? 난리 나잖아요. 다리에 한 네. 명씩 이렇게 오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야, 본 감독이 여기서 리얼리티는 완전히 내려놨다라는. 그런데 커티스와 윌포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귀괴한 거죠. 되게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커티스가 환상을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윌포드의 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영화의 톤과는 완전히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평론가 분 중에 한 분은 이 부분은 연출 실수다 아, 그래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좀 의도적이라고 봤는데. 저도 약간 의도적이라고 봤거든요. 이 영화에 은근히 네. 유머들이 아, 그럼요. 많이 있죠.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심지어 웃긴 장면들이 있죠. 네. 많아요, 생각보다. 네, 일단 뭐 남궁민수가 나오는 장면부터 해서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부분의 개그가? 그렇죠. 일단 거기에 그렇게 막 반쯤 눈이 풀린 송강호를 갖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 이렇게 띡 앉아 있는 게. 이상해 진짜.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얘기하는 대사도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요. 남궁이 성이고 이름이 민수라고 듣고 있다 씨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번역이 돼서 I'm fuck listening 이러잖아요. fuck. 너무 그런 게 막 사소하게 웃겨. 네, 커티스는 지금 되게 엄청 막 진지하잖아요. 완전 엄근진 막 맞아. 막 지금 막 레미제라블인데 여기는 서랍 여니까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뭐라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담배 딱 물고 이렇게 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에서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맞아요. 웃기니까. 그런 그 유머의 씬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유머가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괴한데 웃기는 거예요. 지금 웃길 타이밍이 아닌데 웃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영화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볼 때. 그렇죠. 네. 약간 송강호 배우가 나오는 순간부터 영화에 조금 긴장이 탁 이렇게 그렇죠. 풀어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 씬들에서.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마지막에 그 송강호가 영화 전체에 엑스팩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제를 딱 감축하고 있는 인간이죠. 그렇죠. 이상하게 웃기는 장면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 참 봉준호 감독의 유머가 네. 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만들 때 누가 그런 씬을 넣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안 그래도 할 얘기 졸라 많은데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괴물도 그래요. 괴물 너무 재밌잖아요. 딸내미가 잡혀갔는데 존나 웃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송강호 배우가 네. 사망자한테 안 죽었다고 너무 그걸 또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잖아요. 너무 그걸 또 핸드폰을 입에 넣었다가 빼면서 막. 그러니까 봉준호가 송강호를 사용하는 방식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에서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유머를 구사하는 그런 네. 약간의 장치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박찬욱 얘기할 때 송강호가 너무 의외였다. 박쥐에서 너무 섹시하더라.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맞아, 했잖아요. 맞아. 네. 그게 완전히 쓰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랬던 거겠죠. 그러니까 송강호는 그냥 웃음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놓으면 그 시대가 다 웃겨져요. 살인의 추억도 그렇죠. 그거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네? 막 진짜 엄혹한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수사도 완전 개판으로 하고 살인범은 활개를 치고 이러는데 송강호 중간에서 웃기잖아요. 본 감독이 송강호를 사용 안 하고 유일한 영화가 마더인데 네. 마더는 굉장히 퍽퍽하죠 영화가. 그쵸. 네, 웃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의 톤 자체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 굉장히 푸르스름한 톤이죠 마더는. 어쨌든 뭐 우린 설국열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국열차가 주고 있는 전복 그리고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밤을 새서 해도 끝이 없고. 맞아요. 네. 그리고 백이면 백, 열이면 열 다 각자 다른 얘기할 겁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네. 영화죠. 저는 제 인종 해석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전 그걸로 네네네. 생각할 거예요, 계속. 봉준호의 네. 유머 감각이라면 마지막에 요거 백인인데 북극곰. 요거
허연 거 여기 있네. 약간 이랬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것 뭐 제 모르는 마음이니까. 일이죠. 네. 다 마음대로 해석하시라고 열려 있는 영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네 해석이 맞다, 내 해석이 틀리다 이렇게 싸우는 게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그 시간에 영화를 네. 한 번 더 보자. 그렇습니다. 네. 다른 영화 더 좋은 영화 또 네. 찾아서 보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국열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한계에 나가서 지금 약간 설국열차처럼 끝내버리시는데. 옆으로 나가자 우리. 그래요. 너무 달렸어. 지금 너무 네. 저희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네. 한 가지씩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몇 살에 보는 게 제일 좋을까? 몇 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네. 30대 중반이었다. 중반? 초반? 중반? 뭐 그쯤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20대에 봤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겨울님은 20대에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23살 때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정신연령이 비슷하다고 해도 네. 20대와 30대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네. 몇 살에 보는 게 가장 이 영화를 잘 볼 수 있을까? 저는 네. 조금 나이가 있을 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더 와닿지 그렇죠. 않을까? 한 번 벽에 부딪혀서 자빠져 본 경험이 있는 음. 사람이라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미 벽에 한 번씩 다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답업기는 설국열차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나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처음 설국열차를 봤다면 이 영화에서 희망을 봤을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봤을 땐 전 여기서 봉준호의 비웃음과 절망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약간 뭐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 처지가 뭐 많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나아진 상황에서 보고 나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봉준호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2명을 살려놓은 것만 해도 충분히 희망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23살 때 봤을 때도 사실 이 영화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통쾌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어린 세대에 이걸 보게 되면 아 그래 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씨앗 같은 걸 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로서의 설국열차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감독으로서의 봉준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아 이제 시작인가요? 이걸 안 할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군요. 지금 몇 시인가요? 네. 네.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하긴 중요한 해야 일이기 됩니다. 때문에. 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감독 봉준호의 최고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작이요.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마더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앞으로도. 네. 어렵다 이거는. 네. 뽑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완성도 측면에서는 사실 살인의 추억도 네, 살인의 추억 너무 좋잖아요. 네. 20세기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연쇄살인마 영화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저는 마더가 좋아요. 왜인가요? 어... 변태여서. 사실 그건데 이제 길게 해보시죠. 박찬욱은요. 네. 박찬욱 감독은 항상 밖으로 내놔요. 내가 이렇게 뒤틀리는 새끼다. 내가 이렇게 변태야. 니들도 변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요. 네. 나 변태 아닌데?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석한 거지. 나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죠. 근데 봉준호 감독이 정말 대놓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섹스로 만든 영화가 마더기 마더죠. 때문이에요. 네. 솔직하게 찍었다. 네.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룸으로써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더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한 게 전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마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그 뒤틀림이 송강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그냥 드러낸 것 같았어요. 굳이 마더에서 송강호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정말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봉준호거든요. 봉준호 김혜자 있다 그래. 근데 그냥 모든 캐릭터들을 위해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예,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장 감독에 의한 영화는 그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가장 붙어 있는 영화다. 네. 송강호라는 페르소나를 빌리지 않고도. 그렇죠. 네.
유일하게 송강호가 참여하지 않았던, 물론 플란다스의 개도 송강호 안 나옵니다만 네. 플란다스의 개도 재밌긴 해요. 근데 저는 마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더일 것 같아요. 웬만하게 나오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큰 스케일의 영화도 물론 잘하지만 서군열차 같은 경우에 제가 그다지 이렇게 최고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서사에 짓눌렸달까요? 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과 말을 해야 되는 것의 경계가 약간 좀 희미한 느낌이라 그다지 저도 최고작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국열차가 분명히 최고작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SF여서인 것도 있고 네. 저는 그 컨트롤 프릭적인 면이 네. 가장 많이 발휘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이 사람은 컨트롤 프릭이다.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 네, 그게 너무 드러나는 영화여서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좋거든요. 아. 근데 최고작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설국열차가. 최고작 아마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살인의 살인의 추억일 거예요. 네. 뭐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봉준호 감독이 스릴러 만드는 게 정말 좋아요. 네.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네. 스릴러에. 원래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스릴러 만들 때 짱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 했나요? 네, 그래서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뭐 더 하려면은 밤도 샐 수 있겠지만 배우 얘기 시작하면 여기서 네. 2시간은 또 금방이에요. 네. 이미 이제 많은 네.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어떤 해석과 네. 자기만의 그런 감상은 여러분의 몫으로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불쾌해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네. 정말 볼 가치가 있는 영화고요. 충분하죠. 네. 네. 뭐 기회가 되신다면 만화까지 같이 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영화관 옆 책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떡밥을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네. 네. 영화관 옆 책방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우리 둘이 다시 계획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세부 계획 따위 없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럼요. 계획은 하고 있다. 계획은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영화관 옆 책방을 오프라인으로 찍어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럴 주제는 안 됩니다만 신청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네.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선발 방법이 좋을지 이게 약간 선착순 이런 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일 공정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선착순이? 근데 예. 오히려 거기에다 네. 뭐 사연 이런 거 쓰게 하면 또 이거 너무 또 주작하시는 이게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뭐요? 겨울님 동영상에 가장 먼저 댓글 단 사람 뭐 이런 거. 그것도 선착순이잖아. 그러네. 아니 가장 오래된 동영상에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아, 옛날 동영상. 오래된 팬들한테 먼저. 지금 안 보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트위터에서 한번 봤어. 겨울서점 요즘에 걔 이상해. 뭐. 나도 졸라 많아 그랬잖아. 거의 없다 지겨워 막 이런. 근데 우리 마음 상하겠다. 안 돼, 안 네, 돼. 그냥 선착순으로 하죠. 네. 이랬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저희는 네. 그래도 할 거예요, 공개 방송. 그럼요. 둘만 하지 뭐. 둘만 하면 둘만 하지 뭐. 안 돼, 우리 엄마 부르면 돼. 우리 엄마가 겨울님 되게 좋아하거든. 절 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요. 영화관 옆 책방을 보고 제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저 여자분이 왜 너랑 어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너랑 같이 다녀 저 여자분이? 같이 다니진 않아요. 같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왜 같이 방송하냐 뭐 이런 거죠. 왜 너를 주변으로 두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정색하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주변인이 하세요? 아니라고. 뭐야 그러면? 아니야. 외지인. 그냥 인이야. 아니 참을 인이야 사실. 만날 때마다 내가 많이 참거든. 네, 제가 사실 매수돼서 농담이고요. 네. 네. 농담이어야죠 그럼. 당연한 얘기 하지 마. 당연히 농담이어야지. 이랬는데 막 정색하면서 진담이거든요. 이러면 살아서 못 나가네. 진짜 엎을 거야. 네, 어쨌건. 네, 아무튼.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역시 선착순이겠죠. 아마 그렇겠죠. 네. 뭐 긴장을 구체적인, 네. 긴장을 풀지 마시라. 네. 네. 저희가 언제 어떻게 공지를 네. 할지 때릴지 모르니까. 몰라요. 네. 네. 공지를 때리나요?
때리려 그래. 빨리 끝내고 담배나 때리러 가죠. 뭐 자꾸 때리려 그래. 네. 어쨌든 저희가 네. 공지를 할 테니까 네. 네, 뭐 이랬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공개 방송 하겠죠? 할 수 있겠죠? 하겠죠. 겨울님 못하면 저 혼자라도 할게요. 안 돼 그거. 겨울님하고 닮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아니면 그 등신대 인형 있잖아요. 같죠? 등신대. 등신대 앉혀놓고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등신대. 정말 등신 같은 생각이다. 꼭 할 수 있도록 해보죠. 네. 준비를 해보죠. 제가 뭐 네. 연말쯤 아니면 연말에 너무 이렇게 장소 빌리고 힘들고 맞아요. 이러면 그러면 아싸리 네. 연초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할 테니까요. 네. 네, 구체적인 방법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둘 채널에서 동시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야 재밌겠어요. 그러게요. 네. 약간 첩보 영화 느낌 나겠어. 막 땡 하면 올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해보도록 하죠. 재밌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이랬는데 공지 막 2달 있다 올라간다 이제. 그거 아무도 신청 안 해. 그럼 뭐 지인들 불러야지 뭐 주변인들 불러가지고. 저희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선물도 있으면 제가 이거를 굳이 갖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본 책도 전 책 소장하고 이런 취미 없어요. 네. 네. 다 드리려고. 네, 그렇죠. 네, 저의 숨결이 모으겠습니다. 흠뻑 묻어 있는.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받기 싫잖아. 그런 얘기 왜 해요? 네, 그리고 영화 DVD도 있습니다. 네. 네, 거긴 어떻게 숨결을 묻힐래야 묻힐 수가 없어요. DVD에는. 아무튼 그런 선물도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회로. 네. 네, 4회로. 4회면 진짜 초장기 상영이지. 그렇죠. 네. 사실 이런 프로젝트 4회면요. 네. 장기 상영이죠. 다 그럴만 하니까 겨울님 같은 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컨텐츠 만드시는 거예요. 다 제가 잘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4회에서 봬요. 안녕. 안녕.